오늘 특히 그 모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금년도 첫 번째 개강이고 또 이렇게 이제 성욱이 교수님이 어디서 오신지 아세요? 강원도에서 다른 강의가 있어요. 오늘 3시에 출발하셔가지고 아마 식사도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비가 온 데리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해의 영성학교 운영위원장 정하태 화상보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성학교는 정영대 원장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을 모시고 운영위원 6분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금년도 첫 번째 개강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고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게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는 한국 탈핵,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의 관점에서 이런 주제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탈핵은 위험한 시설인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데 또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쩌면 더 위험한 사회로 가지 않는가 상당히 우리가 체르노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먼 나라 문제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고민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은 토마스 모 우리 교우시고 현재 강원대 교수로 계시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쭉 한번 두드려 봤더니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계셔요. 이분은 학교에서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면서 해서 참 존경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2013년 6월부터 탈핵 희망 국토 도고 순례를 5년째 248일간에 4,376km를 진행 중이십니다. 어느 정도 길인 건 4,376km? 엄청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개월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하튼 이 강좌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성욱이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예, 혹시 좀 핸드폰이 자꾸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삼척에서 왔습니다. 삼척 국가주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토마스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의 우리 수도에서 정병철 수사님도 있고 우리 수사님하고 형제님하고 여러 차례 참여를 하셨어요. 탈핵 희망국토 도고 순례요. 그래서 아주 동지의 형제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제가 오게 된 것도 사실 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오면 이렇게 안 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정장 차림에 이제 오게 되는데 제가 어제 광화문에서 잤어요. 광화문 농성장 그 천막에서 이제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강의가 있고 오늘 또 광주에 강의가 있고 오늘 제가
착각을 해서 이 광주의 영성학교 강의가 다음 주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시간이 되니까 정선에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어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늘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 일정을 갖다가 이제 저쪽도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좀 땡기고 해서 4시간 반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4시간 반.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그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저를 이 광주의 영성학교에 데려다 주십시오. 네.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자만 하면 또 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주님께서. 제가 광화문 말씀을 시작했었는데 광화문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번에 1월 10일, 금년 1월 10일부터 탈핵희망 국도도 순례, 이제 겨울 순례를 하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 순례를 해서 1월 10일 날 출발해서 물론 광주를 이번엔 영광 학발전소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광주, 오늘 자꾸 보다 보니까 계속 지나왔는데 이제 장성, 그다음에 고창, 부안, 긴제, 익산, 군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도 구간을 지나서 서천, 보령, 홍성, 서산, 그래서 당진으로 해서 평택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한 건 2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아주 굉장히 긴박한 또 아주 엄중한 시기고 지금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이제 중대한 시기가 뭐냐면 쭉 걸으면서 4년 5년 걸으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가 뭐냐면 이거는 국가 정책의 전환을 통하지 않고는 핵발전소를 끌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권력, 다시 말해서 이미 선출되고 난 권력은 국민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말이 듣게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대선.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 또는 공약을 내거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도착해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31일을 걸어서 서울에 갔지만 집에를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에서 거기 텐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막을 하나 이제 비어있는 천막을 빌려서 탈핵 희망 국도도보 순례단이 거기에서 농성에 이제 바로 들어갔어요. 2월 18일부터 지금 오늘이 31일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농성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 간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가서 이제 교대에서 자고 제가 오늘 이제 이제 농성장을 지키고 오후 한 6시에 다시 교대를 하는데 오늘 이제 강의 관계로 이제 먼저 오고 내일 하시는 분이 좀 일찍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옷차림이 이렇게 점프 차림에 왔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까지. 예, 9시 중간에 한 번. 예, 8시 반쯤에 주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러한 질문을 서로 나눕니다. 분명 저는 동해안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광주에서는 반대쪽에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수도원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거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느님 나라는 참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유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셨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자유의지까지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러한 하느님 사랑을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듣고 또 자기가 마치 뭘 해도 어떤 걸 해도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교만, 자만에 빠진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존재했을 때 주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넘쳤을 때 하느님 세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을 그냥 단 한 번에 또 지금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가 그냥 손들이채 생명이 살기 힘든 상태의 오염을 가져오는 이러한 엄청난 시대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과학과 기술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차근차근 보아야 할 때가 된 거죠. 도대체 핵이라는 게 뭐고 핵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부터 살펴봐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서 생명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처가 불가능한가. 도대체 그런 걸 만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모두 살 수가 없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가서 주변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핵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이 지구는 생명이 넘치는 자연이 살아주시는 아주 정말 축복받은 별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피조물들이 이 안에서 평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제 과학자들이 우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발견을 한 건데요. 1938년에 오토 한스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핵 분열. 그런데 이 핵 분열이라고 하는 건 핵은 원래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창조의 아주 본령입니다. 본질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핵은 절대로 깨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분열될 수가 없는데 이 핵을 분열시키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걸 핵이라고 그러면 이걸 먼저 핵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이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자꾸 나누고 잘게 나누다 보면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자는 이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 분자다 그러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그 분자를 더 또 나누게 되면 이제 원자라고 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소와 산소를 나눕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이 자연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나눠져가지고 원자로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연에 속해 있는 일이다. 그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원자를 적당하게 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언제까지? 1938년까지 인간이 한 어떠한 조작도 핵을 깨트리진 못했어요. 핵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핵을 그렇게 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원자 단위 단계까지만 조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완전히 사태가 벌어집니다. 핵을 깨트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연금술이라고 해서 어떠한 물질로부터 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이제 조합을 해보고 이제 조작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시도의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누면 쪼개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맞습니다. 새로운 물질이 만나면 서로 다른 조합이 바뀌게 되면 그게 새로운 물질이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구성 원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중성자라 그러는데 중성자하고 이제 양성자라는 놈이 이제 합쳐서 핵을 이루겠는데 어쨌든 중성자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아무 물질이나 분열되는 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물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핵에서 분열시킨다 해서 하는 것은 우라늄,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그리고 1938년까지는 지구상에 92개의 원소밖에 없었어요. 그 다른 원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핵 분열을 하면서 핵도 합성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교란이 왔다. 또는 생태계에 혼란이 왔다. 지구계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성자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불안정해지니까 안정한 상태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이놈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는데 나눠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걸 보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과학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간과했던 거가 뭐냐면 이렇게 분열시켜서 만들어진 나눠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물질들, 이 새로운 물질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 위험에 대해서 간과했던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때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본인들이 암에 걸려서 죽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환호작약했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만 보고 질량의 감소가 일어나면 질량의 MC 자산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에너지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걸 해가지고 좋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생각한 거가 아주 정말 그 생각하는 게 그때는 또 이제 시기적으로 2차 대전 중이었어요. 2차 대전 중.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센 폭탄을 가지느냐가 전쟁에서 이기지는 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센 폭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폭탄을 만들 생각한 거죠. 다이나모트 터트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야 이거 터트리면 죽일 수 있겠다. 누구 죽이는 거예요?
100%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없습니다.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누구 죽이겠어요? 그게 죽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폭탄을 만드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사실은. 폭탄을 만들어서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어딨어요? 그것은 그 권력자들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뭐 공산이 어디 있고 뭐 자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편가르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쪽에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들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면 불과 7년밖에 안 걸렸어요. 1938년에 이 이론이 발견됐는데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핵폭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 7월 16일 날 이제 미국 사막에서 이제 핵실험을 해요. 폭탄 실험을.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가 이제 일찍이 때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이라는 표현이 전 끔찍하지만 어쨌든 이게 폭탄 부실을 하는 그렇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2번 실험도 안 했어요. 우리 이제 일본인 친구도 와 계신데 참 일본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정말 핵에 대해서 핵폭탄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국이죠. 핵폭탄. 그 다음에 또 자국에서 운영하던 핵발전소가 또 폭발을 해가지고 또 피해를 입고 참 핵에 대해서 참 엄청나게 고통을 지금도 옛날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히로시마 상공에 이제 그 500m 상공에 핵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떨어뜨리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몰랐어요. 이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보통 폭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는 어떤 군수 공장이 있다. 그 공장 하나 폭파하면 게 맞잖아요. 그리고 뭐 군사령부가 있다는 원래 민간인은 그 이제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건 도시 상공이라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히로시마부터 일어난 거예요. 바로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열과 또 방사능과 또 폭풍과 그래서 지구가 생기고 나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 만들어진 거죠. 8만 명이 당일날 숨졌다고 합니다. 8만 명. 물론 우리나라 한국에서 징용으로 끌려가신 거죠. 끌려가신 한국인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원폭이 그러나 뭐그 30만 히로시마는 그냥 제로가 변합니다. 참으로 인류가 이렇게까지 참 그 무서운 일을 저지르습니다.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1945년 8월 6일 날 떨어뜨리고 다시 3일 후에 나가사키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완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 대고 핵실험을 한 거예요. 죄값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핵폭탄이 무서운지는 다 알아버렸어요. 핵폭탄 저거만 가지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상한 생각한 사람들, 권력자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군비 경쟁을 하면서 핵폭탄 누가 더 센 거 만드냐 경쟁을 하면서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하실 때 이 얘기만 좀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 만들어진 물질이요. 이 만들어진 물질이 이게 보통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승사자예요. 뭐냐 하면 얘는 X선보다 더 센 그 선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내요.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저놈은 아주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 붕괴를 합니다. 자기의 그 질량을 자꾸 덜어내요. 그러니까 그 질량 자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질량을 내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를 어디로 내보내면 주위로 다 방사시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나오는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쥘 수 있지만 불 가까이 가게 되면 다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어떻게 하냐면 꺼요. 불을 물으면 꺼져요. 끄면은 그 다음에 깨끗해요.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난로에다가도 기름 안 주면 꺼지고 어쨌든 불을 언제든지 끌 수 있어요. 산소 보고가 하는데. 그런데 얘는요, 이 만들어진 물질을, 이걸 방사성 물질이라고,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고요. 방사능 물질. 여러분들이 고등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방사능 세슘 얘기 들어보셨죠? 세슘, 방사능 세슘. 그게 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통 몇 개 정도 만들어지냐면 핵 반응로 안에서 200여 가지가 만들어진다. 200여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방사능 세슘 얘기만 자꾸 해요. 스틸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사능 세슘 얘기하고 방사능 요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방사능 세슘 얘기 왜 하느냐면 보통 실험 장비를 가지고 쉽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사능 세슘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없고 얘만 있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아하, 이 방사능 세슘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만들어진 거가 이건데 얘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저걸 바꿔요. 그럼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서 끝까지 이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내보내요. 이렇게 방사선과 열을 갖다가. 저렇게 열과 선을 내보내는 저 물질을 만든 것 자체가 어떠한 일을 초래하는가 하는 걸 보자는 거죠. 방사능 세슘은요, 반감기가요,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근데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을 펴놨다가 쉽게 얘기해서 불은 우리가 순식간에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쟤네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요. 1이 있다가 100이 있다가 50으로 다 주는데 30년 걸려요. 방사능 세슘은. 또 50에 있다가 25로 다 주는데 또 30년이 또 걸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주려고 하는데 거의 제로가 되려고 하면 반감기에 10배 정도 지나야 거의 이제 그 무해한 상태에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세슘에 어떠한 지역이 오염이 되면 몇 년이 지나야지 거의 안정한 상태, 무해한 상태로 가느냐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300년이에요. 300년은 자연 지구 나이로 보면 47억 년 지구 47억 년 지구 나이로 보게 되면 46억 년 지구 나이로 보면 그게 뭐 잠깐 동안이지만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엄청난 기간입니다. 방사능 세슘은 그런데요, 플루토늄이라고 있어요. 걔는 이름이 지옥의 지옥문, 그 플루토늄 자체가 그 제목이. 그런데 얘는 반감기가 2만 반으로 줄었는데 24,000년이에요. 그게 10배면 얼마예요? 24만 년. 아니 인류가 지금 이 현생 인류가 지금 온 거가 뭐 300만 년이니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만 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생 인류가 지금 이렇게 현생 인류의 지금 기원을 어느 정도 보느냐면 4만 년 이렇게 봅니다. 4만 년 보는데요. 4만 년밖에 안 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저거는 뭐 20만 년 지나야 이제 없어질 물건을 이제 그런 물질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걸 오염된 환경은 그만큼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핵 방사능 물질이 일단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 여기까지는 놓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왔으니까요. 조금만 좀 부르겠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핵연료봉이라네요. 요 안에 이제 농축되어 있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제 방사 연료가 그러니까 우라늄 35라고 하는 핵 연료가 이제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핵 발전소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여기다 중성자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핵분열을 연속적으로 다 일으키도록 이제 제어를 하게 되면 일정한 열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불을 끓여가지고 확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이쪽 불을 똑같습니다. 이게 전기톱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날 때 어디 안에 있느냐면 이 안에다 그냥 핵연료를 그냥 가득 채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핵연료를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한 4m 됩니다. 여기 이제 100개를 400개를 채우는데 하나가 이제 두께가 1cm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우산대 생각하면 돼요. 우산대와 같은 그런 관에다가 금속 관 안에 핵물질 핵연료가 이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바깥에 그 피복관을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물질로 만드는데요.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금속 피복관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깥으로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관이에요. 이 관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질들은 앞에서 그 분열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방사능 세슘이나 이런 물질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요 관 안에 다 있습니다. 관 안에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속관이다 그러면 얘가 완전히 그냥 밀폐되어 가지고 전혀 나오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자유명을 들여다보면 걔도 구멍이 쑥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막혀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 구멍, 쑥쑥 뚫린 구멍으로다가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냉각수라고 해서 이제 그 냉각을 시켜요. 냉각수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열 전달을 해가지고 그 추진기를 만드는데 그 냉각수 자체가 아주 고농도로 오염이 돼요. 고농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늘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대부분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안에 있어요. 만약에요 그것이 그 냉각수 자체를 오염시키지 않고 저 안에 완전히 밀폐돼서 저기 안에 갇혀만 있다고 해도 핵 발전소 다루기가 조금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냉각수라고 하는 것은 관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은 다 이음새가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셉니다.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뭐 다시 닦아가지고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액체 상태의 방사능, 액체에 녹아있는 방사능 물질들, 방사능 요도도 높고요, 방사능 세균도 높습니다.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오염시키냐면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바다. 핵발전소 주변 바다는 오염되게 돼 있어요.
보역 안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밀폐된 관을 만들 수도 없고 한 30년 쓰면요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섞입니다. 자, 어쨌든 바다가 오염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기화되는 놈들은 다 기체로도 가요. 방사능 세균 같은 경우는 기체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오염돼요?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오염되는 건 이제 X 상태로 가는 놈들이 물이 오염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은 우리가 그러한 방사능 물질들이 그 관 안에 가만히 있기를 바랬지만 실제로 관에 나와 있는 구멍들을 통해서 나올 놈들은 상당 부분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질을 만드는 한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건강할 수가 없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원인과 결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오염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차별받고 있는 거고 국민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무슨 기준치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나와가지고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염되는 그 상황을 이제 막 수가 없어요. 그게 반경 5km가 여기 나오네요. 아니 여기다 놓고 얘는 지금 반경 5km는 굉장히 영향이 커요. 반경 5km. 그러니까요 압력밥솥하고 똑같아요. 그걸 코를 열면은 전기 빠져나오잖아요. 얘도 방법이 없어요. 열어놔야 돼요. 그럼 나와요. 기체가 나와요. 안 보여요. 냄새도 안 나고. 얘는 정말 방사능 물질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방사능에 오염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제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 고등어를 먹었다고 합시다. 고등어를 먹게 되는 환경은 언제냐면요, 바로 바다가 오염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핵 발전소 인근 주변 지역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양이 그렇게 이제 아주 매우 위험할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그걸 직접 이제 먹는다거나 또 해초류를 직접 먹는다거나 그러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환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해초류는요 금방 먹게 되면 거의 다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방사능 세균이.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이제 그 사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뭐 그냥 어릴 때부터 해오셨던 거니까 그냥 드세요. 뭐 그거가 뭐 오염됐다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먹어도 괜찮다고 뭐 한소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드셔도 되는 줄 알고 드셨는데 수십 년 드시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 암환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도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이제 고등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고등어가 오염될 정도 되면 어쨌든 핵사고가 이제 나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어요. 먹으면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 다음날 이제 다 나가길 바라지만 걔도 영양소 중에 하나, 영양소가 아니에요. 근데 영양소하고 같이 움직여요. 칼륨이라고 하는 놈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방사능 세슘이.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 앞에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근육이나 생식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 앞에서 얘는
계속 자기 붕괴를 일으키면서 열과 방사선을 내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사선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DNA가 끊어집니다. DNA가. 그럼 도대체 DNA가 뭐냐?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다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생명활동하는 생명질이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또 핵이 있고 세포 핵이 이제 유전자 정보를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그 DN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가 끊어진 상태에서 DNA는 계속 이제 세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끊어져도 그걸 완벽하게 거의 복제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우리 존재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쌍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그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복제할 수 있게. 근데 두 개 다 끊어지는 경우에는 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DNA 중에서 유전자 결함이 생기는 그러한 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 결함 있는 놈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암으로 갑니다. 아기로 가게 되면 유전자 질환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가 2세가 이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이 방사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어보시죠? 엑스레이. 제가 엑스레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엑스레이 우리가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찍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DNA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당연히 끊어집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세요. 엑스레이가 10만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뒤에 뭐 단위는 빼야 되는데 10만에 10만. 그런데 앞에 우리가 분자하고 원자를 공부했죠? 분자에서 원자로 가는데 분자 결합을 깨는데 얼마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5 내지 7 일렉트론 볼트만 있으면 분자에서 원자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면 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DNA가 다 분자거든요. 분자로 되어 있는데 그 DNA가 1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려요. 끊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가 아니라 생각을 하더라도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건강검진할 때 체크해가지고 가서 갔다 오라니까 갔다 와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건강검진. 어쨌든 기준 지하라고 이제 위로를 해줘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도움은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다 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자연 방사능이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방사능의 일정 부분에 노출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가 밖에서 찍는 거,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찍습니다. 손이 통과해요. 엑스선이. 그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런데 방사능 세균처럼 이제 물고기를 먹어가지고 그거가 몸속에 들어가서 아예 분해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돼버렸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면 걔가 계속 선을 내보내면, 방사선을 내보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앞에서 방사능 세균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냐면 300년 걸린대요. 300년. 자연계 안에서. 30년이요. 그러니까 10배니까 300년이죠. 그럼 우리 몸속에 300년 동안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체는 생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반감기가 줄어듭니다. 며칠로 줄어드느냐면 70일로 줄어들어요. 70일. 반으로 줄어드는데. 위안이 많이 되세요? 10배면은 얼마죠? 700일. 2년 동안을 계속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먹으면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한 물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NA가 끊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이세를 제대로 유전적으로 이세를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도대체 그 핵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분열시키지 않아서 그 물질 안 나와요. 방사성 물질, 인공 방사성 물질은요, 우라늄을 쪼개지 않았으면, 우라늄을 핵발전소에서 충성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깨트리지 않았으면요, 인공 방사능 물질은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거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찍어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고려핵발전소, 요 인근에는 영광핵발전소도 있죠.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양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노출돼 있어요. 공기류도 들어오고, 가장 심각한 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답이 없어요. 먹고 나면 피할 방법도 없어요. 내 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그러한 생명을 갉아먹는, 생명을 그렇게 단축시키는 그러한 일이 국가 권력이라고 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핵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차라리 똑같이 불편하더라도 전기 없는 세상을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전기를 얻어서 무슨 안락한 생활을 해보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핵을 깨트리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근원적 훼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한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니까 절대로 핵사고가 날 일은 없다. 입만 열면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듭니다. 걔네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물론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밥 먹고 그만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사고를 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거가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그 방사능 핵연료 속에, 이제 핵연료 봉속에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대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핵연료봉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또 이렇게 이제 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 주변 이제 5km에서 30km 이 사이, 이제 5km도 영향이 크고요. 한 30km 안에 이제 이렇게 방사능을 오염시키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르노빌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르노빌의 반경 30km 안에 지금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책으로 둘러쳤어요. 못 들어가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30km 바깥에는 괜찮냐? 물론 안 괜찮죠. 그런데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가 방사능 양이, 이제 방사능 세계가 더 크니까 거기만 막아놓고 이제 바깥에는 이제 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걸로 해서 피해를 보느냐 하는 거는 그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70km, 30km만 70km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그 벨로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의 건강도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오염됐어요. 땅이. 방사능 세수만 몇 년 간다고요? 30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31년 지났어요. 86년도 했어 놨는데, 무슨 사고가 나고 나면 불이 나든 장마가지든 지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지난 거고, 30년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난 거니까 그건 과거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겨우 반으로 줄었을 뿐이에요. 그 반이 또 반으로 줄었는데 또 30년 기다려요.
방사능 세균들이 다 어디 있냐? 방사능 물질들이 다 어디 있냐?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니까 어디로? 농작물을 통해서 사람 농작물을 통해서 다 또 그 농작물을 하는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면 야채를 먹으면 야채를 먹는 대로, 열매를 먹으면 열매 먹는 대로, 뿌리를 먹으면 뿌리를 먹는 대로 어디로 들어와요? 음식을 통해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옵니다. 소화흡수가 돼서 또 2년 동안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핵사고가 일단 일어나게 되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알고 주위에다가, 야, 한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핵사고만 안 나고 관리 잘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핵사고 나면 물론 한 번에 다 끝나요. 그렇지만 핵사고 안 나도 여전히 그 핵발전소 있는 지역들은 초토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예.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다.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핵파는 건 중성자를 때려서 일단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안에서 핵파는 그 생성물들이 이제 생기는데, 방사능물질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끌 수가 없다. 얼마 동안 못 끄느냐 하면 수십만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떠한 조작을 통해서도 그거를 반감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물질이 만들어지면 걔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방사선을 내보내고 열을 내보냅니다. 아니, 사람이 불과 100년도 못 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수십만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갖다가 댕깁니까? 그리고는 괜찮다고 우기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물질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태계 안에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서운 물질을 만들면서 괜찮다고 우기는, 그야말로 범죄입니다. 정말 죄악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불을 사용할 줄 안다, 불을 다룰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불을 이제 우리가 다뤄서 쓰고 있는데, 불은 그렇잖아요. 불은 언제든지 켤 수도 있지만 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쓸 수 있는 범위 안에, 그게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저거는 일단 시작을 해서 불을 붙여놓으면 수십만 동안 계속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발전 30년 합니다. 30년. 얘를 끄래요. 보통 4년 반 정도를 태우면 다 태웁니다. 4년 반. 4년 반, 고작 4년 반 태우고 얘를 끄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그 만들어진 방사능 물질들이 방사선을 내보내고 열을 내보내니까 뜨겁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만 놔두면 녹아가지고 바로 핵사고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물에다가 식힙니다. 냉각 수조에 집어넣고. 냉각 수조에 집어넣지 않으면 얘가 열이 나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피부 벗겨지게 되면 그게 바로 노출이 되는 거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시무시한 물건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지금 식히고 있는 중이에요. 30년째 40년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몰라요. 핵산업, 핵발전소에 있는 애들 보고서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저장할 거냐. 답은 몰라요. 수십만 년 동안 불타는 거를 제가 끌 능력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는 몰라요. 못 꺼요. 이게요 뭐냐면요 지금 우주 생성 이론을 빅뱅 이론이 대세인데 빅뱅 하여튼 빅뱅 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주가 만들었다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최초의 순간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 힘을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뭔가 그 유지가 되려고 하게 되면 힘의 균형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놈도 한 군데 묶어놓기 위해서 핵력이라고 하는 걸 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전자기력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뭐 같은 서로 반발하고 이제 끌어당기고 하는 전자기력 또 약한 핵력이라고 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자기분계에 의해서 계속 수만 년 동안 계속 꺼지지 않고 타게 하는 그 방사가 계속 자기분계를 일으키는 건 약한 핵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 힘이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아주 정말 창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감탄한다고 할까요? 경외심을 가진다고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9승의 그 자리 하나만 값이 달라져도 지금의 우주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그 이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경이로운으로 보는 거죠.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중력을 갖다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중력을 우리가 어떻게 중력을 갖다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고 중력은 그냥 그 자연 그 자체예요. 창조된. 마찬가지로 한번 당겨진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게 하는 큰 그거가 약한 핵력이라고 하는 그거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인간의 능력보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타고 있는 상태를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산업계의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걔네들의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온 것이 그저 뒤에 지은 일밖에 없는 거야.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아주 다 그냥 보내기고 작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와 생명계가 섞이게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물질. 그거가 핵 방사속 물질. 그렇게 해가지고 물고기를 죽이고 물고기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람도 죽이고 호흡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그렇게 수만 년 수십만 년 그런 물질을 만드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하지 말라고 알고 요구해야 되겠다. 더 이상 핵발전소 모두 꺼라. 그런데 핵발전소 모두 끄는 게 물론 답입니다. 그리고 끄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핵연료봉, 이 폐핵연료봉, 또 이 방사성 물질들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있느냐? 없어요. 앞으로 그런 기술이 나올 거냐? 중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기대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온 거를 유일한 방법은 생태계에서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격리. 그것이 섞이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거가 이제 지하 1000m 암석을 뚫고 전에 거기다가 저장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뭐가 안 나야 돼요? 핵사고가 안 나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사고가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사고가 안 나기를 어떻게 하냐? 일단 핵발전소는 모두 끄자. 그러면 핵발전소 한꺼번에 다 끌 수 있느냐? 다 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전체 전기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죠? 몇 프로요? 80%요? 90%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순례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보고 화를 내시는 분들은 그 한손의 그 원자력 문화재단의 얘기를 너무 잘 들으셔갖고 완전히 입력이 돼가지고 걔네들 한 얘기만 다 아주 정확한 걸 알아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30% 정도의 전기가 핵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봄부터 봄, 가을 뭐 이렇게 에어컨 수요나 에어컨이나 또는 뭐 전열기를 가동하지 않는, 그렇게 많이 가동하지 않는 시기엔 우리가 발전소가 100개 중에서 몇 개가 놀고 있냐면요, 30개가 놀고 있어요. 70개만 돌아가요. 나머지 30개 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지어놨어요. 지금 발전소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놀고 있는 발전소 때문에 그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돌려보지도 못하고 요즘 뭐 그냥 지어만 놨어요. 핵발전소 다 꺼도 우리나라 전기 뭐 조금은 이제 뭐 괴로운 부분이 좀 있겠죠. 아주 피크 타임에는, 그러니까 성수기에는 뭔가 뭐 이렇게 순환,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전기를 이제 좀 그 구간 이렇게 이제 뭐 절전을 시킨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나라가 안 돌아갈 정도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끄자고 하게 되면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못했어요. 독일도. 그러니까 독일이 선택한 방법은 당장 한꺼번에 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시작하면서 절반을 끄자. 아주 합리적이에요. 17개 중에서 9개 일단 껐어요. 끄고 나머지 그럼 8개 앞으로 10년 후에 끄겠다. 10년 후 10년 시간을 두고 끄겠다. 그렇게 한거가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2022년 후쿠시마 2011년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했으니까 10년 됐으니까 2022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나머지 다 끕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전기 맨날 물어보는 게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없으면 촛불 켜고 살면 돼요. 사실 불편해도 인간의 삶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기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전기는요 뭐 갖고 만드느냐면 태양광 풍력 갖고 만들면 돼요. 태양광 풍력. 그런데 태양광 풍력 가지고 전기를 만들려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서는 뭐 전기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방적인 홍보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돼 있는 거고 잘못 판단입니다. 세계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미 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이요. 그렇게 해서 독일이 2010년 이때부터 어쨌든 독일은 뭐 2002년 3년 이때부터 이제 준비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재정 투자를 아주 막대하게 해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 태양으로부터 바로 전기를 얻어내는 기술. 태양광 이제 전력 기술이죠. 그 다음에 풍력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어요. 독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원천 기술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특허를 받아가면서 이제 로열티 챙겨가면서 이제 자기 후손들도 잘 먹고 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을 이제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태양광을 깔고 그 다음에 핵발전, 그 풍력 발전소, 뭐 지열 이렇게 하게 하면서 불과 2003년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을 갖다 2003년 4년 이때 시작해서 10년을 해가지고 얼마를 갖다 만들어내냐면 30%를 만들어냈어요. 30%. 10년 만에 자기네 전체 전기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을 30%로 끌어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70%는 다른 데서 만들고 발전소가 100개 있는데 발전소 100개 중에 30개는 태양광, 풍력, 뭐 지열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다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30%서 많이 들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핵발전소 전체 나오는 게 몇 프로냐면 30%였어요. 독일이 얼마 만에 했냐면 10년 만에 30%를 만들어냈어요. 독일은 2050년이 되면요 100%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그 전에 아마 달성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요 모두 다 어디서 왔냐면 태양으로부터 왔어요. 태양. 우리가 나무 숲이 나무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나무가 자라죠. 그것은 다 태양 에너지가 이제 그 나무가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로 나무가 만들어진 거죠. 그 나무가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하 깊숙이 묻혀가지고 고온 고압에 묻혀 있게 되면 그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탄이 되고 이제 석유는 이제 그 얼음이나 뭐 박테리아나 이런 이제 유기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다 에너지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다 온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쓰겠다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자연스러운 발상이고 거기서 얻어 쓸 수만 있으면 완전히 무공해요. 원료비 제로. 그런데 그것이 따뜻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가지고 어떠한 기술이 나왔냐면 아예 태양광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의 그 효율이 그럼 얼마냐? 효율이 지금 보통 상용화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 세울 때 올리는 그 판넬의 효율이 18% 정도 됩니다. 18%. 근데 이 효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고 상용화된 것 중에 24%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24%가 뭐냐? 전체 태양광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24%를 전기로 만들어 쓴다는 건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30%라는 거 하면요, 얘기는 거기다 정리돼요. 핵발전소가 핵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전기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도대체 몇 프로를 갖다 전기로 바꿔 쓰느냐 하면 전기 변환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다 식히느라고 열로다가 다 바닥을 데피느라고 다 써요. 그렇게 버려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전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20% 넘는 이러한 변환 효율을 가질 만큼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 더 그 퍼센티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연구예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죠. 왜?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가 많이 나오면 뭘 못 재요? 핵발전소를 못 재요. 뭔 애들이 글쎄 핵발전소 못 짓는 것만 생각하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그렇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눈물 흘린다고 찍어주고 왜 찍었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뭐 맨날 뭐 우리가 후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며칠 남았다 그러는데 이번에 모든 걸 결론해야 되는데 어쨌든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공장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게 그때 가지고 그걸 대체 안 돼요. 그때 기술로다가는 전기 만들어 쓰는 거가 그게 미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흑발수 대체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 단가가 핵발전소보다도 뭐가 더 싸졌다? 태양광 발전이 더 싸졌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를 알고 있느냐면 안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들은, 그 거대 언론들은 광고비 어디서 받아요? 대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삼성, 현대, 뭐 LG, 뭐 두산 이런 데서부터 받습니다. 광고주의 입맛에 안 맞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끊길까봐. 그런데 삼성, LG, 뭐 현대 뭐 이런데 두산중공업에서는 모든 설비를 독점 공급합니다. 흑발전소 하나 짓게 되면 우리가 공사비가 3조 5천억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 정도, 400 정도예요. 1% 엄청난 거죠. 지금 저 신고리 우리 거기 공사 승인되자마자 지금 뭐 24시간 풀다가 지금 짓고 있대요. 왜냐면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어. 많이 투입했으니까 공사비 많이 들었는데 계속 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러나 꿈은 깨질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중지시킬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두 개 합쳐갖고요 8조 4천억짜리 공사. 8조 4천억이에요. 군침을 흘리겠어요? 안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묵 갖고 그냥 공사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산업부가 그냥 앞장서가지고 공사판을 벌리면 돈은 걔네들이 벌고 그래도 혼자 다 먹기 미안하니까 조금 나눠줄 거야, 안 줄 거예요? 뭐 주변에 주겠죠? 언론도 좀 줄 테고 또 관련 학계도 줘야 될 테고 정치 권력도 또 공무원도 좀 줘야 되나요? 그거를 통틀어서 핵산업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먹이사슬 관계, 그 이권에 그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가 그냥 왔던 거예요.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 착해져라, 너 이제 그만 지어라 말로 해가지고 그만 짓겠어요? 계속 짓습니다. 이제 태양광 이거 해가지고 이거 저기서 전기 나오고요. 바람에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 가지고 이제 흑발쳐서 그만 이제 꺼라. 그러면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2050년 하여튼 저 탄핵운동단체에서 계속 그러니까 전 정권 또 이번에 이제 끝난 정권 이럴 때 오서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뭐 기자회견 때마다 저희도 이제 걸으면서 탄핵 희망도도 순례하면서 광주에서도 기자회견할 때 흑발쳐서 이제 그만 지어라 꺼라 이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라 꺼라 그만 지어라.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미 다 짝짝꿍이 돼가지고 다 서로 친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야. 한 통속이 아니라 한 몸이야.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유일한 기간이 언제냐면 지금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국가 정책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요. 결국은 대선 때 결정된다. 대선 때 공약을 내걸고 해서 결정이 돼요. 공약을 내걸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복지 공약 내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복지가 한 달, 한 달에서 이제 공태를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아니 그 한발에서 끌어내니까 난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난 그런 공약 내건 적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대선 이 국면에서 이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그래서 모든 대선 후보는 공약을 내걸어라. 그래서 핵발전소를 공사 중인 거 다 중지하고 신규는 다 백지화하고 오래된 가장 위험한 지금 핵발전소가 고리는 올해 7월에 끄게 돼 있어요. 고리 1호기는 월성 1호기가 가장 위험해요. 지진도 난 데다가 얘는 지금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 당장 폐쇄시켜라.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으라는 거예요. 공약으로. 그렇게 걸게 되면 우리가 뭐를 주느냐? 너한테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걸면 너를 쳐다도 안 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공약을 내건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없나 보면 늦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번 밥상에는 이걸 차려라. 대통령을요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놔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번에 파면되는 거 봤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뭐냐면 국민이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권력을 위임해서 하던 큰 머슴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놓고 왕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큰 머슴이다 생각하면 편하게 큰 머슴한테 일을 시킬 때 너 콩농사 잘 짓고 변호사 잘 짓고 해가지고서는 뭘 하라고 딱 작업 지시서를 딱 줘가지고 일을 시키잖아요. 머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해야 될 많은 일 중에서 우선 이번에 요일만큼은 반드시 해라. 빼먹지 말고 뭐 하느냐? 공사 중인 핵발전소 무조건 공사 중지하고 신규는 다 백지화시키고 앞으로 더 핵발전소 아예 지제부터 놔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끌 수는 없다.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수명이 월성 1호기는 수명 벌써 지나서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요. 그러니까 30년 수명 지난 월성 1호기 이번에 꺼라. 그게 정의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탈핵을 공약을 걸은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바뀐 거죠, 세상이. 물론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탈핵이 아예 그냥 아주 중심적인, 핵심적인 공약이고, 당의 목표가 그거고. 그런데 우리가 공약이 우리 마음에 그게 딱 든다 그래서 우리끼리 마음에 들어가지고는 다음에 그런 탈핵 대통령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탈핵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당이 어느 당 같은 수준으로 정의당과 같은 수준으로 공약을 내걸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광주잖아. 광주는요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광주가 이번에 다른 건 다 모르는데 탈핵 공약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펴줄 수 없다. 정의당 수준으로 다 걸어라. 광주가 요구하면요 또 달라집니다. 제가 어젯밤에 대선 후보 탈핵 공약 내걸어라 요구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에 있다가 밤새 찻소리 듣다가 여기 왔겠어요. 그렇죠? 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가서 전해라.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가서 알려라 하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1분의 1초도 안 되게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요구해야 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거 예술고난의 이름으로다가 해도 좋고 대선 후보는 탈핵을 공약하라. 현수막 몇 개 걸면 그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걸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농성 시작하면서 그거를 광주가 저녁에다가 붙이기 시작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주변에서
돈 좀 들여서 개인적으로 시민 누구 해서 붙여놨대요. 많이 붙이면. 그렇게 되면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 판단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의당 한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핵발전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핵사고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냥 공약 내걸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공약에 대한 걸 관심도 안 주고서 그냥 대통령이 돼갖고 잘하겠습니다 해서 뽑아놓고 나서는 그때 뽑히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몸이 돼가지고 분리도 안 돼요. 어서 많이 하는 얘기 똑같은 기자회견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늦어요. 저는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10년이고 100년이고 탈핵 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탈핵은 언제가 탈핵해야 될 시기냐 하면 핵사고 나기 전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탈핵운동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또 사람은 계속 하는 건데 그래도 탈핵운동이란 탈핵은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도 우리나라는 그 핵발전소 엉터리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번 대선 기회를 무슨 기회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런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내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수막 붙이라면 그래 현수막 아니라 뭘 못하겠냐. SNS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거는 현수막이 좋다. 이렇게 해서 광주가 제가 탈핵희망부터도 순례하면서 광주를 깨워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제가 깨우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광주 사람들을 깨워라.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호남라인을 타고 처음에 영광에서 월성 핵발전소 그러니까 지리산처럼 타고 전에 횡단을 할 때 우리나라 동해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그때 처음 광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주는 역시 한 번 와서 되는 일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호남 라인을 타고 가느라고 이제 다시 왔어요. 영광에서요 전주로 바로 가면 얼마 안 돼요. 정읍으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야 돼요. 광주 오려면. 그래서 두 번째 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바닷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올 겨울에 그래가지고 광주를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광주에서 주말 두보 순례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어요. 깨어만 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리는 거죠.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광주가 깨어나면요 대한민국 삽니다. 핵사고 나면요 당시 살 수 있는데 광주가 제가 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의 문제로다가 받아들였다고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광주는 광주의 역할을 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희망이 됩니다. 희망이 되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꾸로 간 거 얘기하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거꾸로 해온 거가 맞아요. 햇볕에서 짓지 말라니까 내가 심지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라니까 적게 하라니까 시간만 해가면서 계속
또 석탄화력 지어가지고 멀쩡하게 지어는 가스 LNG 그 발전소를 안 돌려요. 일단 누가 어디에서 뭘 많이 먹었는지 어쨌든 일단 석탄 발전소부터 챙겨줍니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기준이 뭐냐면요,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발전소부터 돌리자. 그렇게 그 이제 법을 정해놓으면 그럼 당연히 LNG부터 좀 비싸더라도 전기료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그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사람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것보다요, 이거가 그 가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습기 사고는. 그런데 지금 전기를 발전소 돌리는 기준이 뭐냐면요, 현재 기준이 이전까지 기준이 그랬어요. 가장 가격이 저렴한 발전소부터 돌린다. 그래 놓고는 가장 비싼 발전소가 핵발전소예요. 그 뭐 나중에 그 뭐 비용 다 처리 비용 따지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얼마나 비싸고 싸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운영비만 갖고 따지는지 뭐 원가를 지네들이 매겼는데 보통 국제적으로 100원 정도, 100원에서 110원 정도로 다 봐요. 핵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평균 단가가 100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라고 우기냐면 우기는 거예요. 43원이라고 우겨요. 그리고 야, 그럼 43원이라면 다른 나라는 이제 100원이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43원이냐? 그래가지고 그 발전 단가 내역을 산출 근거를 공개해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는 영업 비밀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장 싼 거로다가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싼 게 석탄화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 만드는 모든 발전소는 그 피크 때가 아니고는 평상시에는 그거만 갖고 다 채워져요. 그걸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핵발전소 30%, 그 다음에 석탄화력 한 40%, 그럼 70%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만 나와라. 그냥 이산화탄소 그냥 나머지 뭐 LNG 좀 돌리면 좀 적을 텐데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석탄화력은 대기업들이 많이 쳤어요. 그 대기업 돈 벌어주는 거. 하여튼 대기업 돈 벌어주는 데가 아니라 대기업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한 권력을 알아서 우리가 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 하면 이제 이걸 보자. 재생에너지 뭘 꽂이죠, 꽂이. 꽂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태양광 발전 입지가 얼마나 이제 좋은가 하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진하면, 붉은색으로 진하면 진할수록 입지가 좋은 거예요. 태양광질이 좋다는 겁니다. 발전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가장 좋은, 여기가 광주예요. 맞죠? 네, 광주. 네. 자, 광주가 우리가 정의로운 정권을 우리가 계속 세워와서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부가 계속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왔다고 하면 광주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03년, 4년, 5년, 6년, 7년 그때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뭐냐면 왜 그 전기 왜 옥상에다 올리면 비싼 가격에 사주고, 그 다음에 보급사업 한다고 해서 막 70%씩 막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광주 지역에, 특히 광주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쪽 관련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또 굉장히 번창했었어요. 신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폰이라고 하는 업체가 저희 대학에 제가 그때 50kW짜리 학교 옥상에다 하나 올렸거든요.
그때 심포니에서 와서 광주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잘 나와요. 2006년대 설비했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2007년까지 이러다가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한 거가 뭐냐면, 야, 여기서 전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산업계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발전소 못 짓는 일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갖다가 폐지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부는 뭘 해도 하는 것마다 국민들한테 해야 될 일 거꾸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일만 한 거냐면 대기업한테 좋은 일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하고 RPS라고 해서 그 의무할당제 해서 뭐 설명하는 복잡. 어쨌든 그거는 운영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누구도 돈을 못 벌는 이상한 그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광 산업계가 살아났겠어요? 죽었겠어요? 다 죽었어요. 심포니 잘 나가던 심포니도 도산했어요. 문 닫았어요. 광주에 그 많던 그 태양광 업체들이 다 도산했대요. 그 상태가요,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10년 동안 쭉 해서 발전차익 지원제도 그 제도 하에서 태양광 풍력을 육성했으면요, 우리나라 독일하고 똑같이 몇 프로요? 30% 전기 벌써 만들어냈어요. 그 관련 기술들을 원천 기술 확보해가지고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강국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왕국이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됐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안전한 나라가 먼저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돼 있을 뿐더러 우리는 후손들한테 먹거리 산업으로서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을 거다. 태양광 산업을 뭘 해서 발전차익 지원제도 쭉 해서 지원해서 육성했으면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 최고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끝없이 위험한 나라, 그리고 국민들은 끝없이 자기들을 그 생활조차도 유지하기 힘들게 다 궁핍해져 가는데 어느 나라가 돈은 똑같으니까 전체 돈은 같으니까 한쪽에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재벌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 좋겠는데 재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세상은 분배 나눠서 먹고 살라는 거지, 그렇게 한 대 쌓아놓는 게. 쌓아놓게 되면 쌓아놓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내 몫을 거기다가 바친 사람들은 없어서 죽고, 한쪽은 배가 터져 죽고. 지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고에 800조가 쌓여있다. 800조요? 780조라 해서 이제 800조 되겠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얼마냐? 1300조.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게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요, 부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발전차익 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했으면 부의 이런 편중의 현상도 완화가 됐을 뿐더러 가계소득이 증대하고 일자리가 수십만 개 생김으로 해서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 문제 다 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편안하면서 쭉 가는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뽑아서 그런 걸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냐면 450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다시 기회가 왔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햇발초도 그만 짓고 이제 재벌에서 만들던 그러한 전기 누가 만들겠다? 우리 국민이 직접 만들겠다. 그런데 물건이라는 거는 사줘야지 만들잖아요. 막 사줘야 제 가격에 사주는 게 바로 발전 차익 지원제도예요.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70%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서, 아니, 뭐, 국민한테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불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면, 한 달에 많으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지분 크기 면적에 따라서, 또 나는 큰 축사 좀 가지고 있다. 그럼 한 달에 100만원. 그것이 어떻게 들어와요? 내 통장으로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소규모 내가 발전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규모 발전업자가 100만 가구, 300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만 가구가 독일처럼 그걸로 해서 소득을 얻는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한 집에서 1kW만 생산해도요 300만 가구에서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 kW가 되면 그게 햇발전소 3기분이에요. 3기분. 내 지붕에서 올리는 거 말고. 그런데 3kg 올리는만 한 건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옥상에다가 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전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그 나온 전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걸로부터 소득을 우리가 올리자 이게 돈 좀 벌자 이게 돈 좀 벌자. 이렇게 이제 제도를 다시 부활하면 옛날 제도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서 국민들이 돈을 벌면서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오고 그렇게 만든 전기 가지고 한 10년 가다 보면 다 대체됩니다. 햇받쳐서 다 꺼도 그 만든 전기 여기서 생산합니다. 전기 시장이 1년에 100조예요. 30%면 30조죠. 그 30조가 민간, 우리 일반 국민 가계로 이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경제 살림입니다. 경제 활성화.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공약을 안 보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위험에서 벗어나고 국민들 잘 살고 도대체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죠?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라고 우선 처리지. 뭐 촛불을 틀든지 뭐라든지 어쨌든 고론하고 걸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요 좋은 일은요 고통이 따른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탈핵이 이제 그 선진국에서 기술 개발을 하도 해놔가지고 이제 우리 그 기술 갖다 가져와서 쓰면 돼요. 하는데 이제는 좋은 일을 하면서 국민이 뭘 벌어요? 돈 벌면서 가게가 유택해지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 너 뭐 하다 왔냐? 전기 만들어가지고 돈 벌면서 햇받쳐서 끄덕왔어요. 너 참 잘했다.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길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데 대통령 후보한테 그 공약을 못 걸게 해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또 뭐 우리가 이 시대로서 할 일 안 한 거잖아요. 탈핵은요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리고 탈핵은 일자리 창출이고 청년 실업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탈핵이야말로 이 시대에 모든 거를 우리가 경제로 살리면서도 우리의 부의 재분부터 해서 그야말로 경제 정의까지 실현할 수 있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서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핵발전소 총 용량이 설비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면 382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100만 킬로와트짜리 한 기분이야. 다시 말해서
382개의 흑발전소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2015년 말로 그 렌스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풍력 발전소만 해갖고 풍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총 얼마냐? 433기가와트예요. 흑발전소로 따졌을 때 51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흑발전소보다 풍력만 따져도 51개가 많아요. 대세는 이미 무슨 시대가 왔어요? 풍력 발전소의 시대가 온 거예요. 태양광이 얼마냐? 300기가와트가 넘어요. 1년에 60기가와트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60기가와트. 흑발전소 우리나라 지금 다 해서 몇 개라 그랬죠? 25개라 그랬죠? 전 세계를 보게 되면 60개씩 짓고 있어요. 60개씩. 이렇게 세계는 태양광 풍력의 시대로,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산업이 연간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면요, 27%에서 30%, 많을 때는 40%까지 성장해요. 이쪽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고속 성장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밖에 없어요. 자동차 산업 2% 3% 성장해도 바빠요. 다른 산업들 철강 이제 정체돼 있어요. 그렇게 고속 성장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30% 40%씩 성장하는 이쪽 산업 분야를 의도적으로 억눌러 갔던 거예요.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침체시켜 갔던 거예요. 그 또한 죄입니다.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구 환경 지켜가면서 잘 살 수 있는 이산화탄소 줄여가면서 잘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오로지 누구한테 몰아주기 위해서요? 대기업한테 이득 그냥 한 군데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를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봐서라도 보는 것처럼 이 산업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뛰어들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고 인력이 투입되면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가는 에너지 강국 우리는 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은 아주 매우 잘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정책으로 바꿔낼 누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만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돼. 만드는 거는 그 공약을 걸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꾼한테 일을 줄 때 뭐 하라고 말을 주부선인 그 일꾼을 갖다 채용을 해야지. 뭐 일을 안 하고 너 이거 해야 이거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핵 공약 내거는 대선 후보를 우리가 잘 보고 정말로 이번에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주 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탈핵을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단일 영상학교 2017년도 첫 시간 성원기 교수님 모시고 탈핵, 한국 탈핵,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성원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성원기 교수님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모십니다. 다음 달에 모실 때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달에 핵기술과 교회 가르침,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우리는 한 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김윤숙 교수님,
6월 달에는 우리는 한결에 고려인에 대해서 이찬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드리고, 전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주신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우리가 잘 알지만 그냥 폭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뛰어난 기적입니다 라는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전기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지만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는 굉장히 큰 고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 시대에서 먼저 잘 지어간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그 종을 함께 우리가 혹시 우리가 못 누리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종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주신 성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선거법에 걸리진 않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에너지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생각들, 그다음에 사람 보고 뽑지 마시고 공약 보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혼하신 성희 교수님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만나뵙겠습니다.